이게 선수마다 달라요. 수영은 3박자가 맞아야 돼요. 20년 전에 저도 똑같이 했어요. 이 유튜브도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시작점?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올린 Q&A 콘텐츠가 네.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코치님 경력도 경력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도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네.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좋은 점이 거기다가 질문 댓글을 엄청 올려주셨더라고요. DM으로도 많이 오고 DM으로도요? 예, 한번 조회수가 많이 발생된 컨텐츠 하나 있잖아요. 필라테스에 아, 관련된. 필라테스. 네. 요가 하시는 분이 또 요가는 왜 네. 얘기 안 하냐 막 그런 식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 네네네. 그때 네. 우리 전제 조건은 한 가지 운동만 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뭐 필라테스가 좋냐 요가가 좋냐가 아니라 요가나 필라테스나 같은 움직임을 배우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예, 좀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했죠. Q&A 예. 콘텐츠. 요번에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요번 질문은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으로 좀 봐야 알 수 있는 질문들이 꽤 많았어요. 질문을 보고 그 상황을 예측해서 답을 하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지난 답변 시간 중 수영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매트 필라테스라고 하셨는데 답변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력 향상을 위해 다른 운동 한 종목만 선택하신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필라테스, 요가 그런 어떤 기능성 운동들,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운동이잖아요. 네. 그 매트 필라테스를 추천한 이유는 아무리 근력이 좋아도 자신의 움직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수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필라테스를 추천을 했고요. 이 질문의 요점은 이제는 정말로 근력 향상 운동, 스포츠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을 해라. 그럼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근력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저는 클라이밍이요. 어째서요?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강한 팔 힘이 요구가 되죠. 그리고 당기고 버티고 그런 동작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클라이밍 선수들 신체 구성을 보면은 수영 선수한테 필요한 근육들이 잘 발달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 아니면 보강 운동을 시킬 수 없고 딱 한 가지 운동만 시킬 수 있다면은 저는 클라이밍이 가장 좋은 운동이 아닐까. 또 이건 다시 얘기해야죠. 근력 향상에 가장 좋은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영 뷰티킥은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선수들 영상 봐도 어떤 선수들은 오른팔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왼다리가 아래로 가고 어떤 선수들은 오른다리가 아래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박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박자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수마다 임팩트 포인트가 달라요. 임팩트 포인트 또는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을 딱 걸었을 때 가장 추진력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지점이 각자 틀려요. 어느 발에 어느 발이 꼭 나와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요. 오른손이 입수되는 순간에 왼발이 차진다가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네, 그러면 오른손이 입수될 때 왼손은 뭐 하고 있을까요? 왼손은 풀? 피니쉬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 오른손이 입수가 되면서 왼손이 피니쉬가 시작되면서 그때 왼쪽 다리가 차지는 게 이 기본적인 패턴인데 네. 이게 선수마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임팩트 포인트가 다르다겠죠. 그래서 어떤 선수는 피니쉬를 하고 입수하는 선수가 있고요. 입수를 하고 그 다음에 피니쉬가 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요. 또 어떤 선수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입수와 피니쉬가 동시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요. 양팔의 박자가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보는 시각을 키우시려면요. 예를 들어서 딱 물을 밀어넣은 순간에 어느 발을 차냐? 왼쪽 다리를 차게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임팩트 순간이 조금 일찍 오는 선수들은 왼쪽 다리 차고 바로 또 오른쪽 다리 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선수마다 임팩트 포인트와 양팔의 박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선수를 다 봤을 때 이 선수는 이쪽인데 저 선수는 저쪽인데 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박자. 오른손이 입수할 때 왼쪽 다리가 차진다. 그것만 딱 인지를 하셔도요.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익히고 그 다음에는 편하게 느끼는 임팩트 포인트를 본인이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가장 물이 잘 걸리는 지점이요.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수영은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오른손이 미는 힘, 왼쪽 어깨가 던지는 힘, 내 발차기 이 세 개가 맞아야 더 추진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무조건 피니시가 시작하기 전에 왼발이 찾아야 돼, 오른발이 찾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피니시가 시작된 지점을 잘 체크하시고 네. 얘가 던져지는 지점 있죠? 그 순간에 발차기를 차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감각적으로 연습을 하셔야죠. 선수들조차도 이걸 다 세가면서 박자를 맞추질 않아요. 그 임팩트 포인트에 맞춰서 차지는지 안 차지는지 그것만 체크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머릿속으로 너무 생각하면서 하시면은 아마 더욱 박자를 맞추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강습에 정답은 없지만 생활체육인을 양성하는 사람으로서 효율적이고 예쁜 자세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세들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강습 지도법들을 어디서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자 하신 이 생각을 20년 전에 저도 똑같이 했어요. 가르치는 방법을 잘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볼 데가 없더라고요. 배울 네. 데가 없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외국에는 서적들이 많아요. 그것도 영어로 못하면 볼 수가 없고. 그렇죠. 이 부분 상당히 고민했던 시절이 있어서 질문을 보고 좀 공감하게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거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줄 수 있는 자료나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도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시작점, 그렇죠. 조서기들. 준비는 많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일단은 저는 운이 좋았던 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시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일단 서적을 보자. 운동생리학 책을요 70번을 넘게 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생 때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이고 또 실제적으로 일을 해서 배운 게 현장에는 적용하는 힘은요 또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베이스를 가지고요 또 다양하게 세미나도 다니고 그다음에 외국에는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다니면서 일본에 또 수영 관련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 때 가능했던 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요즘에 하는 공부하는 방식은 질문을 만들어요. 일단은 제가 수영을 가르치면서 혹은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만든 다음에 그 질문 찾아가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합니다. 근데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자료는 어디서 찾냐? 저는 이제 논문을 많이 봐요. 네. 논문이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를 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논문은 어떤 참고 문헌을 봤지? 라고 이제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쌓아가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저는 논문을 하루에 하나 보기 그거를 7년 반 동안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게을러져서 못하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떤 기관에서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이제 이런 고민한 지도자가 없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노력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라우칭 스타트 시 손을 앞으로 던지듯 스트림라인 잡는 것과 스타트대를 손가락으로 밀어낸 이후 스트림라인 잡는 것 중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중심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 질문만 보고 이해하기에는 팔을 그냥 앞으로 던지냐 아니면 밀면서 던지냐 네. 그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던지냐는 내가 중심이 앞에 있을 때 앞에 중심을 두고 스타트를 시작할 때는 그냥 바로 던지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중심이 뒤에 있을 때는 내 몸을 어차피 앞으로 이동을 시켜야죠. 네. 그럴 때는 손도 같이 밀어내는 게 효과적이죠. 이 부분도 좀 개인차가 있긴 해요. 결국에는 점프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손과 발과 허리 피는 능력,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무조건 중심이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손을 던지고 무조건 중심이 뒤에 있다고 해가지고 미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방식이 도움이 된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요. 오히려 중심이 뒤에 있을 때 손을 미는 사람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도움을 준다.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지 어떤 방식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평형 발차기 후 글라이딩 시 머리가 바닥을 봐야 한다는 강사분도 계시고 정면을 봐야 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밑을 봐야지 저항이 줄어들고 글라이딩이 길어져요. 또 예외 사항도 있어요. 단거리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팔을 빨리 회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너무 깊숙하게 집어넣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효율적으로 수영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밑에 본다. 단거리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머리 위치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형 캐치 후 상체를 수직으로 세워야 하나요? 아니면 둥글게 말아서 들어야 하나요? 선수마다 다른 것 같다라고
있더라고요. 수직으로 세우는 건 좋지는 않아요. 아, 근데 왜 수직으로 세우면 좋지 않을까요? 저항 아닐까요? 그렇죠. 평형 동작이 4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느리죠. 느린 이유는 저항이 제일 커서. 제일 커요. 네. 그 이유는 하체의 저항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수직으로 세우면은 엉덩이가 가라앉을 확률이 커지겠죠. 커지죠. 수직으로 세우냐 아니면 둥글게 말아서 세우냐 그거보다는 엉덩이를 어떻게 가라앉지 않게 하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뒤로 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네. 과거에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활을 당기듯이 몸을 크게 뒤로 제꼈다가 가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힘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현대 평형은요, 저항을 피해가는 방식을 더 선택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대각선으로 점프하듯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바로 엉덩이가 가라앉지 않게 글라이딩이 시작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뜨지 않으면 안 돼요. 뜨지 않으면 말 그대로 강한 글라이딩이 불가능하겠죠. 네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엉덩이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뜨는 방식이다. 저병 리커버리 시에 손등에 맞대어 팔을 머리 위쪽으로 붙여서 글라이딩 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올림픽이나 선수권 영상 보면 손등을 모으지 않고 Y자로 리커버리 후 수면과 손바닥이 수평인 상태로 바로 캐치 동작을 가져가더라고요. 선수들이 하는 동작이 가슴 누르기를 빠르게 하기 위한 동작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가슴 누르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올림픽이나 그런 경기는 철저하게 속도 경기죠. 그렇죠. 내가 200m를 갔다 온 다음에 얼마큼 힘이 남아 있냐가 아니라 네. 내가 그냥 몇 초 나왔냐가 제일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저병을 배울 때요, 처음 배울 때는 11자로 손등을 이렇게 모아서 배워요. 네네. 막상 또 저병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걸 또 Y자로 하죠. 그래서 이 모으고 안 모으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모으게 되면은 글라이딩이 조금 길어져요. 그런데 안 모으고 바로 Y자로 가면은 당기는 속도가 더 단축이 되죠. 네. 지난 시간에 입숙킥, 출숙킥 기억나세요? 네네. 강한 킥을 입숙킥에 차는 선수들 보통 기회까지 모아요. 아. 그리고 출수킥에 강한 킥을 차는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Y자를 모으죠. 입수킥은 속도에 좀 손해가 본다. 출수킥은 속도에 이익을 본다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속도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Y자로 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질문자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슴 누르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벌리는 동작인 거예요. 다음 질문이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항목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댓글인데 예. 코치님도 적잖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이거 보고 댓글이 언제 끝나나 쭉 봤는데 10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은 게 이 중에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네. 이분 거는 왠지 짧게라도 다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찍고 있는 컨텐츠에서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서 네. 이거를 답변하려면 따로 짧게라도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네요. 예. 이번 거는 제가 꼭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댓글을 쓰는 시간도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네. 이분은 꼭 제가 10가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치님께서 훈련을 한 가지만 한다면 둘 중에 무엇을 하실지, 하나를 선택하셨다면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1시간 동안 심박 65에서 70% 강도로 2500m 자유형만 돌기. 두 번째, 30분 동안 심박 80%에서 90% 강도로 인터벌 1000m 하기. 이거 저도 궁금해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단 두 개의 목적이 다르죠? 예, 목적이 달라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지구력 훈련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혹시 무산소 역치점 들어보셨어요?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예, 뭐 네. 무산소 역치점, 뭐 젖산 역치, 지구력 훈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피로가 급격하게 쌓이는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1번은요 무산소 역치점 이하의 강도로 운동하는 방식인 거고요. 그렇죠. 2번은 무산소 역치점 이상의 강도로 운동하기 때문에 네. 발달되는 요소가 서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예로 2500m 자유형을 쉽게 가세요.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쉽게 가시는 분들은 2번을 선택할 거예요. 예, 인터벌 트레이닝을. 근데 만약에 2500m 자유형을 완주하기도 힘들다. 그런 분들은 1번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1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초 지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강한 무산소 역치점 이상의 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네. 여기서는
1000m 하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아마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보니까 네. 100m짜리 10개 이 형태일 거예요. 네네. 좀 더 강한 강도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네네. 그 다음에 2500m 가지도 못하는데 이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초 지구력을 다듬을 수 있는 2500m 가기를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지구력 훈련에 대한 방법의 차이,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질문으로 끝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하신 분의 답변을 하자면은 1번, 2번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효과적이다.